1000가지 지혜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을 사랑하고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삶의 철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시기는 많은 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즐기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아주 사소하고 익숙한 습관들이 조용히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반복되는 작은 일상 속 행동들이 때로는 건강을 해치고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효심이 깊다 해도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삶이 있고 언제나 곁에서 돌봐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옛 어른들 말씀처럼 건강과 자립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독립성과 자유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해로운 습관들을 피하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의 노년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지혜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65세에서 75세는 수명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10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길어질지 짧아질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저는 제 주변에 장수하시는 어르신 10분을 인터뷰하여 장수에 관한 23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점을 보러 다니지 마세요. 옛말에 운명은 하늘이 사마를 정하고 노력이 칠하를 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 단순히 정해진 운명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각자의 노력과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점을 보거나 모호한 예언을 믿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과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운세에 의지하기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에서 장수와 건강이 비롯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죠. 긍정적이고 즐겁게 살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 우리는 그 어떤 사주팔자보다 더 큰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능동적인 삶의 태도야말로 평온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열쇠입니다. 2. 조심해서 걷고 높은 곳에 오르지 마세요.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예전처럼 유연하거나 민첩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거나 조심성 없이 움직이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단 한 번의 낙상 사고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져 남은 인생을 침대에 누워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본인에게 큰 고통일 뿐만 아니라 돌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자녀들에게도 큰 짐이 됩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어르신들께서는 항상 조심해서 움직이고 높은 곳에 오르거나 무리한 활동은 삼가야 합니다. 생활 공간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발에 걸리기 쉬운 물건들을 치우며 필요하다면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유지하며 평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3. 노후 생활을 위한 자산을 축적하세요. 나이가 들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줄어들고 연금이나 저축과 같은 안정적인 수입원이 필수적이 됩니다. 이때의 돈은 단순히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 안전과 독립을 보장하는 열쇠가 됩니다. 건강이 약해지면 의료비, 건강관리, 각종 돌봄 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최상의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고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심지어 소외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은 자녀에게 의존하는 상황을 피하게 해주고 돈 문제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줄여줍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노후를 위해서는 일찍부터 명확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을 축적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며 지출을 관리하여 돈 걱정 없이 평온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4번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 피로감과 통증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가 되면 젊었을 때와 같은 회복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힘든 일을 하거나 제대로 쉬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 젊었을 때처럼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일하시곤 하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과로는 몸을 지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나 관절 문제, 심지어는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의 강도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든 육체노동은 피하고 대신 가볍고 꾸준한 활동에 집중하며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휴식과 활동 사이의 완벽한 균형, 이것이야말로 황혼의 시간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5번째, 너무 아끼지 마세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유독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시죠. 음식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남은 음식을 꾸역꾸역 드시기도 하고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돈 쓰는 것을 망설이십니다. 하지만 노년은 평생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삶을 즐겨야 할 시기입니다. 맛있는 식사 한 끼, 편안한 옷 한 벌, 혹은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소중한 기쁨입니다. 지나친 절약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음식을 드시다가 필요한 영양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이제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하지 마시고 과거에는 누릴 기회가 없었던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해주세요. 돈과 재산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충만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합리적으로 소비하며 자신을 돌보는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6번째, 살던 집은 지키세요.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추억이 깃들어 있고 우리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곳이죠.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집에서 지내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녀들이 함께 살자거나 다른 집으로 옮기자며 집을 팔라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어르신들의 삶의 안정을 흔들고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스스로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내 집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온함은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독립심을 굳건히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자식에게 기댈 생각을 하기보다는 내 것을 지키는 것이 낫다는 옛말처럼 어르신들에게는 독립적인 거주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권유에 섣불리 집을 팔기로 결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7번째, 불필요한 건강제품에 현혹되지 마세요. 요즘 세상에는 건강보조식품부터 각종 가정용 의료기기까지 건강을 지켜준다는 수많은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수명을 연장시켜줄 것처럼 현란한 광고를 하지만 사실 그중 상당수는 별 효과가 없는 마케팅 수단일 뿐입니다. 건강이 약해지는 것을 느끼는 어르신들은 이런 광고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다는 희망으로 비싼 제품들을 덜컥 구매하시지만 이는 결국 돈 낭비로 이어져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새로운 유행을 쫓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의사 진찰과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출처도 불분명한 제품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8번째, 배우자와 다투지 마세요. 노년에 이르면 배우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서 각자의 삶으로 바빠지고 나면 결국 매일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은 곁에 있는 배우자뿐입니다. 이런 소중한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 감정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만들어 건강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의 정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두 분은 단순한 동반자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큰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이제는 서로에게 이기려 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고 이해하며 더 많이 나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오랜 부부는 가장 친한 친구와 같다는 말처럼 황혼의 길을 함께 걷는 배우자야말로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줄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배우자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시간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9번째, 외롭다고 해서 섣불리 재혼하지 마세요. 노년의 재혼은 정말 어렵고 신중해야 할 결정입니다. 각자 살아온 세월과 굳어진 습관이 다르기에 황혼 재혼은 생각처럼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재산 문제, 이전 결혼에서 얻은 자녀들과의 갈등은 새로운 관계에 끊임없는 긴장과 다툼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재혼이 기쁨과 위안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결혼 상대를 찾기보다는 오랜 친구나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위안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외롭다는 감정 하나만으로 서두르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실한 감정을 바탕으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0번째, 웬만하면 요양원에 들어가지 마세요. 요양원은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는 있지만 모두에게 이상적인 환경은 결코 아닙니다. 기력이 쇠하여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을 고려하게 되지만 그곳에서의 삶은 어르신들을 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진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은 때로 우울감과 깊은 슬픔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수많은 추억이 깃든 나의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줍니다. 또한 요양원의 돌봄 서비스가 항상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며 방치되거나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익숙한 내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집으로 찾아오는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랑과 안정감을 느끼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11번째, 직장 동료나 스쳐간 인연들은 결국 희미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은퇴를 하고 나면 치열하게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레 옅어지기 마련입니다. 삶의 무대가 바뀌면 각자 가야 할 길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인연이 무가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따른다는 자연의 이치를 받아들이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 혹은 학창시절에 우리와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도 각자의 새로운 삶과 관심사를 찾아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나간 인연에 대한 아쉬움에 잠기기보다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현재의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가꾸는 지혜입니다. 12번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내일로 미뤄두세요. 살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걱정과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장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처럼 모든 문제를 조급하게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압박감으로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기보다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너무 많은 걱정에 휩싸이기보다는 편안히 휴식을 취하고 마음이 차분해졌을 때 다시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이는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보호하여 노년의 삶을 한결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13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재산을 자랑하지 마세요. 돈과 재산은 언제나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자극하고 심지어는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옛말처럼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관계의 중심에 놓이는 순간 끈끈했던 가족 간의 정도 쉽게 변질될 수 있으며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차갑게 돌변하거나 서먹한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고 싶다면 나의 재정 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꼭 알아야 할 사람에게만 신중하게 공유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나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오해와 갈등 없이 맑고 돈독한 가족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옛말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주죠.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변 공동체와의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해집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곁에 사는 이웃입니다. 갑자기 쓰러졌을 때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문 잠그는 것을 잊었을 때 대신 챙겨주고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울 때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등 일상 속 작은 도움들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아가 좋은 이웃관계는 우리에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워지기보다 오고 가며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와 소소한 도움들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니까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노년을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 특히 밤눈이 어두워지는 등 시력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어두운 곳을 다니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거나 가구에 부딪히는 아찔한 순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와 달리 노년기의 낙상사고는 단순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고 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절은 오랜 시간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이는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나 밤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현관이나 마당에 불을 켜거나 손전등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고 우리의 소중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막고 우리의 소중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가 습관이 되면 결국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은 실망감과 불행뿐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처한 환경과 가진 능력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죠. 노년기가 되면 건강이나 경제적 여건 등 피할 수 없는 변화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나보다 더 건강하고 더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제는 비교의 잣대를 내려놓고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찾아보세요. 지난 세월 동안 이루어온 값진 성취들과 곁을 지켜주는 조언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남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법입니다. 소식, 쇼식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말이 있듯이 배가 터질 듯이 먹는 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과식을 하면 우리의 소화기관은 쉴 틈 없이 일해야 하고 이는 더부룩함과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위장과 간, 심혈관계에까지 부담을 주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소화 능력과 신진대사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과식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배가 부르기 전 약 80% 정도 찼다고 느껴질 때 수저를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식사량을 조금 줄이고 대신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식단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기보다 가볍게 산책하며 소화를 돕는 것도 훌륭한 습관입니다. 이처럼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단 관리는 더욱 중요해지죠. 기름지고 짜게 먹는 습관, 포화지방이 가득한 음식을 즐기는 것은 우리 몸에 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서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이는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불량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제는 자극적인 음식 대신 우리 몸이 좋아하는 건강한 음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주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또한 충분한 물을 마시고 술이나 탄산음료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20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건강을 해치게 두지 마세요. 걱정,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질병의 95%가 좋지 않은 정신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화를 낼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는데 이것이 심혈관, 신경계, 그리고 면역체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20번째, 부정적인 감정이 건강을 해치게 두지 마세요. 걱정, 분노,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의 정신과 신체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질병의 95%가 좋지 않은 정신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화를 낼 때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는데 이것이 심혈관, 신경계, 그리고 면역체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21번째,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모든 운동이 노년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잘못된 운동을 선택하면 원치 않는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어르신들께는 걷기, 요가, 태극권, 수영과 같이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몸의 유연성과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운동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과 혈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고 정신을 맑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항상 자신의 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가장 잘 맞는 운동법을 찾으세요. 그것이 바로 더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22번째, 건강관리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죠.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노년기에는 아주 작은 광심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예를 들어 사소한 통증이나 피로감, 평소와 다른 변화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숨겨진 질병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건강관리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포함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스스로를 잘 돌본다면 더 오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23번째, 잠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수면 역시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노년기에는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그 질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나빠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스트레스가 쌓일 뿐만 아니라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요나 몸의 통증, 불안감 등으로 밤에 자주 깨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은 우리 몸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건강을 회복하며 상쾌한 정신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시간입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취침붓 기상시간을 지키고 잠들기 전 과식이나 커피, 차와 같은 카페인 섭취를 피하며 조용하고 편안한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나 잔잔한 음악 감상, 명상 같은 활동으로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도 깊은 잠에 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을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건강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본입니다. 젊을 때는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죠. 돈, 명예, 그 어떤 재산도 건강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은 남은 인생을 온전히 행복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미천입니다. 결국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그리고 항상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건강관리는 꾸준함과 자기 몸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아무리 작을지라도 절대 지나치지 마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것을 넘어 매일을 더 즐겁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투자는 충만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23가지 내용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지키고 평안과 행복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교훈들이었습니다. 실수를 피하는 것은 건강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황혼의 나이에 자신감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다른 많은 분들이 노년의 자신을 돌보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노년의 질병을 마주했을 때 기억해야 할 3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노년이라는 손님이 문을 두드릴 때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얼굴의 주름이나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바로 자식들 하나 곁에 없이 병상에 외롭게 누워 지내야 하는 막막한 미래일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어르신들은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어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내 몸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자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연약한 시기에도 어떻게 하면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아무리 강인한 어르신이라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식 하나 없이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는 것입니다. 일단 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지면 온 가족의 일상이 흔들리게 됩니다. 만약 아픈 어르신이 잦은 짜증과 이유 없는 화를 낸다면 집안의 분위기는 슬픔을 넘어 서로를 원망하는 단계로 변해가고 결국 모두가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병이 고통스럽더라도 어르신 스스로가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삶과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죽음은 참 무거운 주제입니다. 의사로부터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게 되면 그 누구도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먼 곳, 끝내지 못한 책임과 의무 등 너무나 많은 미련이 남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등 수많은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인생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쉬움이 남더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인생의 얻고 잃음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피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원망은 나약함의 표현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질병이라는 시련에 용감하게 맞서고 낙관적인 태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영화 버킷리스트의 두 주인공처럼 말이죠. 평범한 자동차 정비사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억만장자, 두 사람은 처한 환경은 달렸지만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병마에 시달리다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소원들을 함께 이뤄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카레이싱을 즐기며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애정을 온 몸으로 느낍니다. 마침내 그들의 생이 끝나는 순간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그들이 인생의 후회를 모두 떨쳐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얻습니다. 어느 작가의 말처럼 인생이란 한바탕 떠들썩하게 즐기다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강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치 운명과의 싸움에 나선 전사와도 같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들은 결코 물러서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명한 어르신은 자신이 아프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24시간 내내 곁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노튼 스트레스 속에서 직장 생활과 병간호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 제 작은 삼촌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정말 걱정이 많았지만 누구 하나 병상에 온전히 붙어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삼촌의 상태가 안정되자 가족들은 간병인을 고용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간호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삼촌께서는 자식이 직접 돌보지 않는 것은 불효라며 간병인 고용을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결국 삼촌의 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매일 병원으로 출근하며 아버지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아들의 가정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돌봐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간병인을 고용해 생활 전반을 맡기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처럼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만약 스스로 해결할 돈이 없더라도 자식들에게 과도한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이 있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고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간직한 사람은 결코 늙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몸이 아프고 병상에 누워 쇠약해지는 것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삶을 즐기는 법을 안다면 더 이상 암담하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연명하는 대신 인생의 폭을 넓히는 법을 배우세요. 가족 곁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아직 숨 쉴 힘이 있을 때 삶에 대한 열망을 품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세요. 병상에 누워 계신 노인분들을 얕보지 마세요. 기회만 있다면 그분들은 다시 걷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고 때로는 의사가 금지한 음식이라도 맛보기 위해 애쓰실 겁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마지막 남은 시간을 활용해 자녀와 손주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미처 이루지 못했던 소망들을 실현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합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생로병사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받아들이고 강인한 의지로 마주하며 자식들에게는 조금의 자유를 남겨주고 걱정 한시름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다음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 오늘 사람들이 엄마더러 창녀라고 하는 거 들었어. 내 친구들도 그랬는데 창녀가 무슨 뜻이야, 엄마?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자 살을 애는 듯한 한기가 온몸을 휘감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많이 내렸나 봅니다. 비는 제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몰래 쏟아져 내렸나 봅니다. 결국 저는 또 빗속에 몸을 맡겨 온몸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이 슬픔을 씻어내지 못했네요. 참 서글픕니다. 혼자인 삶이 때로는 저를 더 서럽게 만들지만 저는 남자에게 크게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남자라는 두 글자가 주는 그 거창하고 책임감 넘치는 무게는 제게 적지 않은 슬픔과 원망을 안겨주었으니까요. 저는 10대 시절부터 사람들의 경멸 어린 샅샅이 훑는 듯한 시선에 실알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저를 불길한 존재처럼 취급했죠. 그들은 제 어머니를 창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 글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재미있게 들려서 신나게 따라 흥얼거리기까지 했죠. 엄마, 오늘 사람들이 엄마더러 창녀라고 하는 거 들었어. 내 친구들도 그랬는데 창녀가 무슨 뜻이야, 엄마?
제가 5살 때 던진 첫 질문이었습니다. 제 순수함이 어머니의 마음에 얼마나 불에 달군 찻집 같은 상처를 남겼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한참 동안 저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셨죠. 그 해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 학창시절 내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학부모 회의에 오신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반에서 꼴찌를 도맡아 할 정도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학부모 회의에 다녀오신 날이면 외할머니는 그 분노를 제게 쏟아내셨습니다. 한 번은 성적이 너무 나빴고 마침 할머니의 기분도 좋지 않으셨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마저도 제 귀에 대고 이런 악담을 퍼부으셨죠. 너도 얻어먹고 배웠으면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말아야지. 너도 네 애미처럼 창녀가 되고 싶어? 그때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두 글자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질척하고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발버둥 치는 듯한 고통을 말이죠. 저는 외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기쁨보다는 불행이 더 많았습니다. 불행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는 떠올릴 만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친한 친구 하나 없었고 언제나 말없이 다른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때로는 부러워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시는 걸까? 분명 무척 외로우실 텐데 제 단순한 머리로는 어머니의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섣달 붐음날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옷과 신발, 그리고 큰 소리로 웃는 인형까지 정말 많은 선물을 사오셨습니다. 외할머니께는 벨벳 목도리를 사드렸는데 할머니는 아주 중요한 날에만 그 목도리를 두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어머니에게서 풍겨오는 그 진한 향수 냄새가 싫어졌습니다. 우리 유리 착하지? 집에선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다음에 올 때 엄마가 또 선물 사올게. 어머니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제가 어머니를 닮지도 외할머니를 닮지도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젊었을 때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셨고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저는 어머니처럼 예쁘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렴풋이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그분을 닮았나 봅니다. 하지만 갓 소녀가 된 저의 풋풋한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고 마치 제2의 창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저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모든 사람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들에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저는 순수하고 깨끗하며 어쩌면 겉으로만 순수하고 성스러워 보이는 수천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떳떳하다고 말입니다. 네, 어머니는 어쩌면 제게 불행의 씨앗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행의 씨앗이 제 안에서 싹을 틔워 세상을 향한 분노와 증오라는 열매를 맺게 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제 성적은 무섭게 오르기 시작했죠. 명문고에 수석으로 합격한 그날, 저는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애비 없는 자식이라 부르던 사람들의 귓가에 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꽂히길 바라면서요. 애비 없는 자식이면 어떤가요? 저 같은 애비 없는 자식만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날 저녁 외할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상을 차려주셨지만 엄마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참을 수 없이 슬프게 만들었어요. 엄마는 대체 저를 낳기만 하고 버린 걸까요? 이렇게나 중요한 날인데 저를 자랑스러워하기 위해 돌아오지도 않는 걸까요? 저는 엄마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제가 입학식에 가던 바로 그날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원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엄마의 관이 운구되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따르는데 눈은 타는 듯이 아팠지만 눈물 대신 피가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엄마의 관을 땅에 묻는 것을 보시던 외할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아셨을 때부터 할머니는 이미 수없이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저는요, 이 불효녀는 저를 낳아주신 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을까요? 외할머니와 엄마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셨습니다. 엄마가 그 끔찍한 병 HIV에 걸렸다는 사실을, 엄마와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낙인처럼 따라붙는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제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텅 빈 묘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치고 발버둥치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나도록 아직 엄마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한 흙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제발 살아 돌아와서 제가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아직 엄마의 고통을 조금도 덜어드리지 못했는데 제 아버지는 대체 누구인가요? 그 잔인한 사람은 누구길래 엄마가 영원히 눈 감는 순간까지도 나타나지 않는 건가요? 저는 목 놓아 울부짖었지만 싸늘한 흙무덤은 차가운 침묵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만 보면 눈물이 쏟아졌죠. 문득 저는 외할머니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돌아가실 때까지 아빠가 누군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알고만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할게요. 할머니는 아시잖아요. 제발 말씀해주세요. 할머니, 제발요. 외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일어나 엄마의 재단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함 하나를 꺼내오셨죠. 떨리는 할머니의 손을 보며 제 심장은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 작은 함 속에 제 인생의 비밀이, 엄마가 영원히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제게 알려주지 않았던 그 비밀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은 깊어지고 차가운 바람에 나뭇가지가 윙윙 우는 소리와 함께 눈물로 얼룩진 두 외로운 영혼의 흐느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와 저는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아직 봉해진 편지 한 통을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엄마의 손길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그 편지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의 유리에게 착한 내 딸, 엄마를 원망하지 말아줘. 엄마는 정말 못난 엄마였어. 너에게 온전한 가정을 선물해주지 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는 말도 감히 할 수가 없구나. 한때는 내 인생에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네가, 내 딸 유리가 엄마에게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갈 용기를 주었단다. 너는 엄마가 이 생에서 이룬 가장 의미 있는 존재야. 수없이 걱정하고 고민했지만 결국 엄마는 너를 낳기로 결심했고 그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 너의 침묵으로 가득했던 어린 시절을 엄마는 다 알고 있단다. 엄마를 바라보던 너의 그 눈빛과 마주할 때마다 엄마 역시 너무나 두려웠어. 하지만 그거 아니? 세상은 엄마에게도 너무나 잔인했단다. 17살짜리 소녀가 3명의 남자에게 짓밟힌 게 무슨 잘못이라고. 그 짐승 같은 놈들을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았겠지만 엄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 후에 네가 생긴 걸 알았지. 너무나 두려웠단다. 누가 엄마를 이해해 주겠니? 나는 그저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었는데 엄마의 인생은 그걸로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 아직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못 해보고 첫사랑의 키스도 설레는 그리움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엄마에게 남은 건 침묵 속의 공포와 고통뿐이었지.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더는 숨길 수가 없었어. 사람들은 모두 나를 문란하고 행실이 나쁜 아이로 취급했지. 내 딸아, 엄마는 죄가 없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강물에 뛰어든다 해도 이 치욕을 씻어낼 수는 없었어. 모두가 나를 피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었지. 그리고 엄마는 거기에 맞서 일어설 만큼 강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 도시로 가서 접대부 일을 시작했어. 아무도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 타락한 세상으로 빠져들었지. 그곳에는 오직 육체와 돈의 언어만이 존재했단다.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이제야 너에게 이 글을 쓰는구나. 내 딸아, 네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어.
네가 엄마를 경멸하고 부끄러워하더라도 엄마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을게. 너는 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지만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으니까. 내 딸,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꼭 네 자신을 지켜야 한다. 그거 아니? 엄마는 언젠가 네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소원이었어.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구나. 엄마의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봐. 엄마 때문에 울지 마. 엄마는 내 딸이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니까. 넌 웃는 게 정말 예쁘단다. 그리고 할머니 잘 보살펴드려. 엄마는 평생 할머니께 불효만 저질렀구나. 할머니께도 그리고 너에게도 엄마는 죄인이야. 사랑한다, 내 딸. 저는 외할머니의 품에 기댔습니다. 그날 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칼날 같은 차가운 바람은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1000가지 지혜는 다음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